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도록 개발된 개량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도입 물량이 적어 우선 접종은 요양병원 입소자와 60세 이상 고령층 등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제한됐던 일본 무비자 관광이 2년 7개월 만에 재개됩니다. 일본 정부는 입국자 수 상한을 폐지하고 개인 여행 금지를 해제하면서 입국자들의 방역 의무도 완화했습니다. 애초 당뇨약으로 개발됐다가 체중 감량 효과가 커 비만 치료제로 주목받는 약이 미국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비만 개선 효과는 신제품이 더 커졌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72주간 주사로 맞았더니 체중이 평균 20% 줄어든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 14곳에서 자율주행 차량 운행이 허용되고 서울에는 자율주행 택시도 운행해 자율주행차 대중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일정 지역에서 정해진 노선으로만 운행하지만 주행거리를 축적하면서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태양관측 위성 콰프 1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콰프 1호 위성은 지구에서 720km 떨어진 우주 공간에서 최소 4년 동안 태양 관측 임무를 수행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개량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요양병원 입소자와 60세 이상 고령층 등 건강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순차 접종하며 일반 성인 등도 원하는 사람은 신청하면 잔여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800여 명. 신규 환자 수가 10,000명 아래로 떨어진 건 석 달여 만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확연히 수그러진 데다가 한글날 연휴에 검사 건수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일 입국 후 검사가 폐지된 이후 해외 유입 환자도 엿새 연속 100명 아래입니다. 입원 치료 중인 위중증 환자는 311명으로 고령층이 86%가 넘습니다. 사망자는 23명이며 모두 60세 이상이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 속에 개량 백신 추가 접종이 시작됩니다. 개량 백신은 오미크론 변이에도 대응하도록 모더나가 개발한 백신입니다. 도입 물량이 적어 우선 접종은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입소 종사자와 60세 이상 고령층 등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 성인도 기초 접종을 마쳤으면 원하는 사람에 한해 잔여 백신으로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도 SNS와 의료기관 예비 명단을 활용해서 당일 접종도 가능합니다. 추가 접종에 많이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예비 명단 접수는 오늘부터 할 수 있지만 SNS 잔여 백신 예약은 내일 오후 4시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마지막 백신 접종일이나 코로나 확진일로부터 넉 달이 지나야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어제보다 6천여 명 많은 15,4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글날 연휴였던 전날보다는 늘었지만 일주일 전보다 900여 명, 2주 전보다 2만 3천여 명 적어서 재유행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화요일 발표 기준으로 지난 6월 28일 이후 15주 만에 가장 적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313명으로 3일 연속 300명대를 기록하며 300명대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1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8,708명, 치명률은 0.11%입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15,381명, 해외 유입은 9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제한됐던 일본 무비자 여행이 가능해집니다. 2년 7개월 만에 개인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된 건데요. 방역 조치도 간소화됩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이제 비자 없이도 일본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단체 여행에만 제한적으로 관광 비자를 내줬는데 비자 의무화가 없어진 겁니다. また10月11日から水際対策については入国者数についての上限撤廃、個人旅行の解禁、
ビザなし渡航の解禁を行います。 코로나19 방역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3차 백신 접종 증명서가 있으면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 2차까지 접종했거나 백신을 맞지 않은 경우엔 비행기 탑승 전 72시간 안에 검사를 받아 PCR 음성 확인서를 내면 됩니다. 일본이 개발한 앱인 마이 SOS를 다운받아 백신 접종 증명서 등 정보를 미리 등록하면 빠르게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 도착한 뒤 코로나19 검사와 격리도 없어지는데 감염 의심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아야 하고 양성 판정을 받으면 정부 지정 시설에서 따로 지내야 합니다. 이처럼 입국 제한이 풀린 데다 엔화 약세까지 맞물리면서 일본행 항공편과 숙소 예약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한동안 가까운 일본에 여행을 못 갔었는데 친구들과 11월에 일본 여행 계획을 바로 잡았거든요. 기다렸던 소식이어서 반가웠어요. 항공사별로 일본 노선 운항 횟수를 점차 늘리고 있는 만큼 일본 매출 비중이 큰 저비용 항공사들의 영업 실적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10월의 중순이지만 기온이 뚝 떨어지고 바람까지 불어서 오늘은 평소보다 더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서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내일 아침도 춥다고 하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겨울이 갑자기 찾아온 듯 기온이 뚝 떨어진 날씨에 어제 강원도에서는 올해 첫눈이 내렸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해발 고도 1,600여 미터 설악산 대청봉 일대에 첫눈이 관측된 시각은 새벽 6시. 앙상한 나뭇가지 위로 눈이 제법 쌓였고 등산로 곳곳이 하얗게 물들었습니다. 강원도 화천군 광덕산에서도 이른 새벽부터 눈발이 날렸습니다. 올해 첫눈은 전년 대비 15일 앞서 관측됐던 지난해보다도 9일이 빠릅니다. 설악산은 금일 새벽부터 영하로 기온이 내려갔고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드시 방한용품과 장비를 준비하셔야 되고 본인 체력과 경험에 맞게 탐방해 주시길 바랍니다.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 영향으로 전국의 아침 기온은 뚝 떨어졌습니다. 첫 얼음에 이어 첫눈까지 빨리 기록하며 지난해 10월 한파에 이어 올해도 때이른 추위가 찾아온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문을 열었을 때는 날씨가 따뜻해서 이렇게 입고 나왔는데 갑자기 비도 오고 바람도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너무 추워서 옷을 잘못 입고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아침 기온은 더 떨어져 수도권과 강원 등 일부 지역은 5도 안팎을 기록했고 내일 아침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한 바람까지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대기 상층부터 하층까지 북쪽으로부터 매우 찬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밀려 들어오며 기온이 매우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내일 오후부터 점차 풀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기온이 큰 폭으로 널뛰게 할 가능성이 커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단풍철을 맞아 산에 찾는 분들이 늘면서 산악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무리하게 산행에 나섰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을 산행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송세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7일 비와 안개로 급변한 설악산 공룡능선에서 길을 잃은 81살 등산객을 구조대원들이 16시간 만에 구조합니다. 조금만 늦었다면 저체온증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설악산 토항성 폭포에서는 60살 여성이 산행 중 30m 아래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그런 이제 저희가 출입을 금하고 있는 곳을 이제 그 새길 산행하시다가 그렇게 좀 사고가 난 그런 경우입니다.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산악사고는 강원도에서만 190건이 넘습니다. 산악사고는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3만 2천 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월별로는 단풍철인 10월이 14%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고 유형을 보면 조난이 가장 많고 실족과 추락, 개인 질환, 탈진이 뒤를 이었습니다. 산악사고를 예방하려면 자신의 체력에 맞는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하고 해가 지기 1~2시간 전 산에서 내려오는 게 좋습니다. 또 낙엽이나 이끼가 낀 바위를 밟으면 미끄러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혼자 산에 오르는 것은 피해야 하고 혹시 모를 조난에 대비해 비상식량과 휴대용 전등도 필수입니다. 산행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국가지점번호라고 표지판가 있고 또 산악 안내 표지판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잘 체크를 하시는 게 신고를 하셨을 때 저희가 빨리 찾아가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산악 고지대는 이미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겨울 날씨에 접어든 만큼 방한 용품도 꼭 챙겨야 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네, 국산 자율주행 택시가 거리로 나오면서 그 영역을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좁은 지역 내에서 정해진 노선으로만 운행을 하고 있지만 자율주행 거리를 계속 늘리면서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최소라 기자가 직접 타봤습니다. 회사에서 2km 정도 떨어진 서울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자율주행차 정류장이 있는 곳인데요. 자율주행차를 타고 회사로 가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열어 자율주행차를 예약합니다. 택시는 2,000원, 다른 사람과 합승이 가능한 승합차는 1,200원. 정류장 가까이 승합차가 있어 호출한 지 5분도 되지 않아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비상 상황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교육을 받은 안전요원이 타고 있습니다. 처음엔 빠르게 달리는 차 사이로 끼어들어야 해서 안전요원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출발했지만 차선을 바꾼 뒤엔 자율주행 모드에 돌입합니다. 운전대에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핸들이 돌아가고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자 정지선에 부드럽게 멈춰섭니다. 교통량이 많지 않은 곳에선 유턴도 자율주행 모드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정해진 노선을 따라 돌아오느라 10분 거리를 25분 만에 도착했지만 돌발 상황 없이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이처럼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가 도로에 나올 수 있는 곳은 전국에 모두 14곳입니다. 아직은 좁은 특례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정해진 노선만을 반복해 운행하는 수준입니다. 자율주행차 개발 기업들은 이번 실증 운행을 통해 주행 데이터를 확보하고 알고리즘을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데이터 수집량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자료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자료들,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보고. 자율주행차 선도국가인 미국과 중국에선 누적 주행거리가 3천만 킬로미터를 넘는 기업들도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 지난 8월 중국 선전시는 자율주행차가 운전석을 비운 상태로 도로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파격적인 규제 완화도 선보였습니다. 기술 고도화는 물론 안전 문제와 규제 완화 등 곳곳의 도살림 문제를 극복하고 자율주행차가 미래 운송수단으로 자리 잡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당뇨병 환자의 상당수는 과체중이나 비만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애초 당뇨약으로 개발됐지만 체중 감량 효과가 커 비만 치료제로 크게 각광받는 약이 미국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비만약으로 대박을 터뜨리게 된 당뇨약 이야기를 이성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0대 후반의 직장인 김모 씨. 최근 잦은 회식 등으로 살이 찔 것 같아 비만 치료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운동도 하고 있고 식이 조절도 좀 하고 있는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고요. 살이 생각보다 빠지지가 않아서 약물 복용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는 보통 체중 감량 5% 이상을 목표로 합니다. 지난 2014년 미국에서 승인된 비만 치료제 S는 임상시험에서 매일 한 번씩 56주간 주사로 맞을 경우 체중이 평균 8% 감량했습니다. 이 약의 업그레이드인 치료제 W는 지난해 승인받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68주간 주사로 맞을 경우 평균 15% 체중 감량 효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일주일에 한 번씩 72주간 주사로 맞을 경우 평균 20% 체중 감량 효과를 낸 치료제 M이 개발돼 각축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들 치료제는 모두 미국 FDA에서 당뇨병 치료제로 승인받았지만 탁월한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되면서 두 개는 이미 비만 치료제로도 승인받았고 나머지 하나도 승인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몸속 호르몬 GLP-1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혈당을 낮추고 음식을 먹으면 뇌에 포만감 신호를 보내 식욕을 억제합니다. 이들 약은 모두 체내에서 GLP-1 호르몬과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당뇨약이지만 체중 감량 효과가 있는 이유입니다.
치료제 M은 GLP-1 호르몬에 더해 인슐린 분비에 관여하는 또 다른 호르몬 GIP의 기능도 함께 수행합니다.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일 수는 있는데 이 GLP-1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마 메이저가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GIP까지를 같이 하게 되면은 뭔가 좀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기전에 의해서 더 큰 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치료제는 별도의 운동이나 식이요법 없이도 체중 감량 효과가 있지만 비만 치료를 그만둘 경우 다시 체중이 늘 수 있습니다. 또 부작용으로는 메스꺼움과 구토 정도가 알려졌습니다. 비만 치료제 WIM은 국내 시판까지 보건당국의 허가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2년에서 3년 정도 걸릴 전망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의약품 단일 공장으로 세계 최대 규모로 짓고 있는 인천 송도 4공장 시설의 일부가 오늘 처음으로 가동을 시작합니다. 삼성은 뉴 삼성을 선도할 제2의 반도체로 바이오 분야를 설정하고 25만 6천 리터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는 삼성바이오 송도 4공장을 내년 완공 목표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삼성 관계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4공장이 오늘 첫 부분 가동에 들어감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현장 방문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태양 관측 위성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9일 오전 간수성 주추안 위성 발사센터에서 발사한 콰푸 1호가 궤도에 안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무게 859kg의 이 위성은 4개월에서 6개월간의 테스트를 거친 뒤 지구에서 720km 떨어진 우주 공간에서 최소 4년 동안 태양 관측 임무를 수행합니다. 콰푸는 태양을 끈질기게 쫓는 중국 신화 속 인물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이 어느 때보다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두 나라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유일한 분야가 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이 그것인데요.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지난 5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국제우주정거장까지 우주비행사를 실어나를 스페이스X의 로켓이 발사됐습니다. 로켓에는 러시아 여성 우주비행사 안나 키키나가 탑승했습니다. 2주 전에는 미국인 우주비행사 프랭크 루비오가 카자흐스탄에서 발사된 러시아의 소유스 우주선을 타고 우주정거장에 갔습니다. 우주정거장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미국과 러시아가 운송수단 확보 차원에서 상대 우주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7월에 체결한 협정에 따른 것입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이 같은 협력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도 우주협력의 끈을 완전히 놓지 않겠다는 상징적 의미 외에 현실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주정거장의 자세 제어 등 운영을 책임지고 있고 미국이 전원 공급 등 생명 유지 장치를 맡고 있어 한쪽이 없으면 우주정거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지난 5월 2024년 이후에는 우주정거장에서 완전히 철수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지금은 협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Talking about cooperation, I think we start to cooperate, as I said, many years ago, more than 40 years ago, and we will continue our cooperation as long as I can imagine. 미국도 협정 연장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And our plan is to continue cooperation on the Boeing missions as we extend space station, get partner across the board agreement to extend past 24. We would also extend the agreement as our goal. 국제관계에선 일방의 우위가 아니라 상호우전이 평화와 협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이번 달부터 전기요금이 인상됐지만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 속에 한전의 적자 구조는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연료비 연동제를 개편하고 연료비가 싼 석탄 발전 비중을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이번 달부터 1kW당 7.4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인상폭으로는 지난 상반기에 이미 14조 원 손실을 본 한전의 적자 구조가 개선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오는 가격의 기준이 되는 S&P가 지난달 역대 최고인 234.7원을 찍었고 여름철 전력 사용량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3분기 실적은 더 악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P는 10월 들어서도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어
4분기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정부는 한전의 적자 구조가 심각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단기간에 해소하긴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전기요금을 지금 현재 당장의 이 적자를 단기간에 해소시키기 위해서 한다면은 네. 정말 국민들은 너무 엄청난 부담에 직면한다. 네, 그 부분이 알겠습니다. 저희들 정말 큰 고민입니다. 이에 따라 올겨울 에너지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며 한전의 적자 부담을 단계적으로 덜어주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우선 연간 인상폭이 5원으로 제한된 연료비 조정 단가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년간 천연가스와 석탄 등 발전 연료 가격은 두세 배가량 올랐는데 올해 전기요금 인상은 18%에 불과해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를 때 한 40~50%까지는 이렇게 오를 수 있도록 조정을 해서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가격 신호를 주고 한전이 좀 체력을 회복해서 전력 공급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한 시기죠, 지금은요. 또 올해 남은 기간만이라도 LNG 발전 일부를 연료비가 싼 석탄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전은 최근 LNG 발전량의 8%를 석탄 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연료비를 1조 6천억 원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의 재정 건전화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이를 놓고 현재 산업부와 환경부 간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시운전 중인 신한울 1호기를 올해 안에 그리고 공사 중인 2호기는 내년 상반기에 가동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전 단가가 저렴한 원전의 비중이 커질수록 한전의 적자 부담은 덜어질 수 있겠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위기감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네, 김장철을 앞두고 값비싼 배추를 시세 절반 가격에 예약 주문을 받는 마트 행사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배추값이 내려갈 거라고 전망하지만 예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비싼 수준이라 올해 김장 부담은 더 커지게 생겼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마트 입구에 배추 상자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장을 보러 온 고객들이 삼삼오오 몰려듭니다. 김장을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오늘 시장조사 나와본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는 이거는 조금 싼 것 같아서 지금 저도 지나가다가 후딱 보고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본격적인 김장철은 아직 한 달 정도 남았지만 이곳에선 절임 배추를 시세의 반값에 사전 판매하고 있습니다. 20kg 한 상자 가격은 36,900원으로 한 포기에 5,000원 꼴입니다. 많이 걱정돼요. 그래서 포기할까 해요. 그 정도로 많이 물가가 올라가고. 올해 여름 이른 무더위와 함께 폭우와 태풍이 이어지면서 작황이 좋지 않았던 배추값은 95%까지 치솟아 한때 한 포기에 10,000원이 넘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8,000원까지 떨어졌지만 여전히 지난해보다 60% 정도 비쌉니다. 4인 가구 기준 지난해 평균 김장 비용은 전통시장 35만 5천 원, 대형마트 41만 9천 원으로 재작년보다 각각 8.2%, 5.8% 올랐습니다. 올해는 배추뿐 아니라 무와 건고추, 깐마늘 등 다른 재료 가격도 올라 비용 부담은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장철인 다음 달부터 배추 가격은 하향 안정될 걸로 분석했습니다. 가을 배추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2% 늘어나 물량 공급에 차질이 없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배추 공급량은 앞으로 점차 확대되어 김장철엔 충분한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달 말 김장철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최근 폭염과 태풍, 홍수 등 기상이변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인간은 물론 동식물의 생태계에도 큰 위협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 국제학술지에 따르면 해양생물 중 약 86.7%가 기후변화에 따른 심각한 멸종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날씨학개론에서는
기후변화가 해양 생물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